그들은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내가 이 없으면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다. 어머니, 비행기 타고 오세요. 그들은 추석은 꼭 여기서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제일 아끼는 녹그릇을 챙겼다. 내 가디건도 챙겼다. 내게 남은 모든 부드러움을 챙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나는 서울역 KTX 3번 플랫폼 도착 안내판 아래에 서 있었다.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코트는 팔에 가지런히 접어 걸쳤다. 사람들이 꽃다발, 풍선, 작은 손팻말을 든 아이들과 함께 바쁘게 지나갔다. 어떤 이들은 껴안고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다. 모두가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잘못 배달된 소포처럼 서 있었다. 기차가 도착한 지 42분이 지났다. 2번이나 확인했다. 며느리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도 3번이나 다시 읽었다. 저희 금방 도착해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난리예요. 하트 이모티콘이 뒤따랐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3시 10분 도착. 얼른 모두 안아보고 싶구나. 답은 없었다. 역 안은 따뜻해서 코트를 계속 접어두었다.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일단 앉으면 포기하는 것 같아서. 굴복하는 것 같아서. 잊힌 여자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느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도 카톡도 아니었다. SNS 알림이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가끔 우리 가족들이 내게 전화하는 것을 잊기 전에 그곳에 사진을 올리기 때문이었다. 앱을 열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모두 다. 작년에 내가 보낸 남색 스웨터를 입은 아들 준호. 아내 미정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고 피부는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다. 아이들, 민준이와 서아가 촛불, 갈비찜, 잡채가 차려진 상 주위에 모여 있었다. 내가 만들지 않은 송편도 보였다.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있었다. 캡션은 이랬다. 가득 찬 집, 가득 찬 마음. 저희 가족의 행복한 추석입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실수는 없었다. 그 식탁에 내 자리는 없었다. 울지 않았다. 적어도 그때는 그냥 돌아서서 코트를 입고 택시 승강장과 버스 환승센터 표지판을 지나 역사 밖으로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그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KTX 타기 3일 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것만으로도 눈치챘어야 했다. 내 아들은 보통 전화를 하지 않는다. 생일이나 돈 문제거나 혹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꿀처럼 매끄럽고 지나치게 명랑했다. 어머니, 추석에 뭐 하세요? 나는 집에 머물면서 작은 닭이나 한 마리 굽고 손이 괜찮으면 호박죽이나 끓일까, 그리고 오래된 영화나 한 편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별거 없어. 그냥 라디오나 들으면서 조용히 있으려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그가 말했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올해는 여기로 오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다 같이 모일 거예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허전할 것 같아서요. 그 마지막 말, 어머니가 안 계시면 허전할 것 같다는 말. 그 말이 나를 움직였다. 내가 어딘가에서 진심으로 원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필요하다는 것, 그래. 부름을 받고 의지가 되는 대상이 되는 것 말고 그냥 원해지는 것. 거기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예스라고 말했다. 기차표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준호는 표를 예매해 주겠다거나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다. 비상금으로 쓰려고 따로 빼둔 명절에 아이들 용돈 주고 남은 돈이 봉투에 아직 있었다. 이게 그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수화기를 쥔 채 멍하니 있었다. 마지막으로 설렜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보려 애썼다. 걱정이나 불안, 의무감이 아니라 순수하게 설렜던 때 말이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내게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으면서 나를 초대한 때가 몇 년 만이었다. 그날 저녁 표를 예매했다. 할인하는 KTX 특실을 찾았다. 25원을 더 내고 다리를 좀 더 편하게 둘 수 있는 좌석을 선택했다.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르지만 이 나라의 절반을 가로질러 가는데 약간의 편안함이라도 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쇼핑하러 갔다. 선물만 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아이들 줄 책 2권과 미정이가 예전에 좋아했던 수입 초콜릿 한 상자를 샀다. 아니, 나를 위한 것도 샀다. 새 가디건 남색의 부드러운 울 소재, 엉덩이까지 딱 맞게 떨어져서 나도 그 그림 속에 속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옷이었다. 나는 3일 전에 짐을 쌌다. 서울 날씨를 확인하고 보일러 온도를 낮추고 쓰레기를 일찍 내다 버렸다. 민화 동호회 사람들에게는 내가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다. 괜한 질문만 많아질 테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행운을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는지 모른다. 오세요. 저희가 이 어머니를 원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준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다. 나는 추석 당일 아침 KTX를 탔다. 역은 귀성객들, 헤드폰, 동물 모양 목베개를 든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통로 건너편의 아기에게 미소 짓고 문고판 책을 읽는 다른 노부인과 눈을 맞췄다. 우리 둘 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간직한 채였다.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치마를 매만지고 무릎 위에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제일 좋은 신발, 낮은 굽이 달린 검은색 구두를 신고 왔다. 초대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다.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플랫폼에서 출구로 나오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다. 아마도 여행 가방의 무게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완전히 다른 무게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커피 키오스크, 재회하는 가족들, 남자친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젊은 여자를 지나쳐 가방을 끌었다. 그때는 씁쓸하지 않았다. 그저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나만 일시 정지 버튼이 눌린 것처럼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밖은 중서부 특유의 둔탁한 빛으로 하늘이 회색이었다. 공기마저 무겁게 만드는 그런 빛.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다.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오후 3시 54분. 추석 저녁 식사는 아마 5시나 6시까지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바쁜 거겠지. 어쩌면 아이들이 야단법석이거나 갈비찜을 뒤적여야 하거나 수십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모두 악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악에 없는 이유라도 도착 로비에 혼자 서 있을 때는 가슴을 찌른다. 나는 20분쯤 더 연석에 서 있다가 무릎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았다. 낯선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아는 채 올라타는 것을 지켜봤다. 패딩 재킷을 입은 한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핫초코와 포옹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나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 짧고 굳세고 진심 어린 포옹이 내 가슴의 텅 빈 곳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어느 순간 전화를 걸어보았다. 준호는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남겼다. 도착했다고 말했다. 서부 출구 D번 문 아래 늘 만나던 픽업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앱을 다시 열기 전에, 사진이 로드되기 전에, 그 식탁과 가족과 함께한 추석 캡션을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잊힌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로 잊힌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코트를 털고 여행 가방을 뒤에 끌었다. 택시도 콜택시도 없이 오직 나와 보도블록뿐이었다. 유모차를 미는 한 남자가 지친 미소를 보냈다. 나도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기차역 아니든 밖이든 때로는 내 혈육보다 낯선 사람에게서 더 깊은 이해를 받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했다. 그때가 거의 5시였다.
공기는 더 날카로워졌다. 옥기 속으로 파고들어 이제 어떡할 건데? 라고 묻는 듯한 그런 추위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계속 걸었다. 내 신발은 이렇게 오래 걷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역에서 1km쯤 걸었을까? 렌터카 반납소를 막 지났을 때 그것을 보았다. 희망 분식이라고 쓰인 넌사인이 달린 작고 땅딸막한 건물. 망자는 불이 깜빡거렸다. 창문은 안에 온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져 있었다. 누군가 유리창에 종이로 접은 보름달 그림을 붙여놓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문 위에 종이 울렸다. 안에서는 멸치 육수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났다. 비닐로 덮인 부스, 누렇게 변한 메뉴판, 금이 간 의자가 놓인 카운터. 안에는 5-6명의 사람이 있었다. 택배기사 재킷을 입은 남자, 말없이 식사하는 노부부, 그리고 내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고 추석 잘 보내세요 손님이라고 말하는 짧은 포니테일의 여주인. 사장님도요? 내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해서 나 자신이 놀랐다. 나는 창가 근처 부스를 골라 미끄러지듯 앉았다. 자리는 따뜻했고 테이블은 깨끗했다. 코트를 벗었다. 오늘 명절이라 주방이 좀 느려요. 여주인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그래도 송편이랑 호박죽은 돼요. 호박죽 좋네요. 내가 말했다. 무슨... 그냥 호박죽이요? 그녀가 웃었다. 네, 그냥 달달한 늙은 호박죽이요. 호박죽 한 그릇이랑 녹차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나는 기다리면서 창밖을 내다봤다. 내 여행 가방이 순종적인 작은 개처럼 내 옆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은 내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뒤집어 보지 않았다. 호박죽이 나왔다. 따뜻했고 위에는 약간 기운 생크림 한 덩이가 올려져 있었다. 차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진하고 약간 쌉쌀했다. 한 입, 그리고 또 한 입 먹었다. 최근 몇 년간 먹어본 호박죽 중에 최고였다. 아마도 향신료나 옹심이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한 번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먹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휴대폰을 뒤적이지 않았다. 누군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아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런데도 나는 여기 종이 보름달 아래 부스에 앉아 손가락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끼며 온전하게 숨쉬고 있었다. 여주인이 계산서를 가져왔을 때 그녀가 물었다. 한 그릇 더 포장해 드릴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녀가 윙크했다. 오늘 하신 결정 중에 제일 후회할 결정일 텐데. 나는 미소 지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더 날카로웠다. 이제 내 손에는 포장된 죽 봉투 대신 내 여행 가방 손잡이만 덜컹거렸다. 계획이 없었다. 예약한 호텔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길을 잃은 기분은 아니었다. 정확히는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그것을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를 마침내 멈췄을 때 찾아오는 그런 평화가 있다. 걷는 동안 바람이 거세졌다. 가장 가까운 싸구려 모텔까지는 멀지 않았다. 역에서 걸어오면서 간판을 보았다. 벨리장, 장기투숙 환영. 특별할 것 없는 베이지색 페인트가 칠해진 네모나고 낮은 건물, 정문 옆에는 자판기가 있었다. 하지만 불이 켜져 있었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로비 안, 카운터 뒤에 남자가 작은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가 힐끗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지루함과 튀김기름으로 얼룩져 있었다. 방 필요해요? 네, 하룻밤만요. 나는 내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좋은 구두는 걸어오면서 흠집이 나 있었다. 내 가디건에서는 희미한 기차 냄새가 났다. 싱글이요. 그가 카운터 너머로 양식을 밀었다. 신분증하고 카드요.
나는 그것들을 건넸다. 그가 타자를 치는 동안 나는 TV를 힐끗 보았다. 빨간색과 금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형편없이 지고 있었다. 남자는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114호요. 그가 얇은 고리에 달린 열쇠를 내밀며 말했다. 복도 끝 반기요. 나는 열쇠를 받고 고맙다고 말한 뒤 보도를 따라 여행 가방을 끌었다. 방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짝짝이 전등갓이 달린 램프 2개, 빛바랜 갈색 무늬의 침대보, 내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듯한 텔레비전. 하지만 따뜻했다. 작동하는 히터와 놀랍도록 깨끗한 욕실이 있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발이 아팠다. 등은 더 아팠다. 하지만 산산조각 났어야 할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온전했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기 전에 한참 동안 그것을 쳐다봤다. 준호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3통, 미정이에게서 온 2통, 그리고 문자 1통. 어머니, 어디세요? 사과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혼란스러운 뿐, 마치 내가 사라진 것처럼, 마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여행 가방의 지퍼를 열고 식료품 목록이나 평소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생각들을 적는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에 무언가를 적었다. 나는 여분이 아니다. 나는 덤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식탁에 놓인 반찬이 아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다. 1년 전이었다면 울었을 것이다. 5년 전이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눈물 대신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근 듯한 이상한 명료함이 찾아왔다. 충격적이지만 깨끗했다. 이것은 단지 이번 저녁 식사나 기차역에서의 일 때문이 아니었다. 여기까지 오게 된 수년의 세월 때문이었다. 그들이 건너뛴 내 생일들, 답장 없이 남겨진 음성 메시지들, 기쁨이 아니라 항상 의무감처럼 들렸던 마지막 순간의 초대들. 재작년 설날이 기억났다. 미정희가 전화해서 말했다. 어머니, 오시는 게 너무 힘드시지 않으면 저희 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그 망설임. 만약에 오신다면 갈비찜 좀 해오실 수 있냐고 덧붙이던 그 말. 나는 버스를 타고 갔다. 준호의 40번째 생일이 기억났다. 나는 그의 이니셜이 새겨진 가죽 지갑을 보냈다. 그는 모두들 선물 고마워요 라는 단체 문자를 보냈다. 서아의 학예회가 기억났다. 어떻게든 내가 직접 라이브 스트리밍 주소를 찾아내서 내 작은 노트북으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목이 메인 채 지켜봤다. 서아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오늘까지 계속 그렇게 나타났다. 어쩌면 다른 도시의 연석에 혼자 서봐야만 그동안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의 형태를 비로소 보게 되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나는 액세서리였고 편이었으며 그들이 더 나은 자신을 기억해야 할 때 잠시 쓰는 자리 표시자였다. 나는 추하고 정직하며 기능적인 모텔 방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내가 몇 년 만에 머문 곳 중 가장 정직한 장소였다. 나는 일어나 플라스틱 커피 머신으로 모텔차를 한 잔 타서 침대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과 싸구려 녹차 티백으로 저녁을 대신했다. 근사한 그릇도 깨끗한 냅킨도 없었다. 플라스틱 포크와 스티로폼 용기뿐. 그런데도 그것은 내가 획득한 무언가의 맛이 났다. 모텔방 천장에는 침대 위를 가로지르는 마치 지도처럼 보이는 실금이 하나 있었다. 히터가 쌕쌕거리고 덜컹거리는 동안 나는 그것을 빤히 쳐다봤다. 밖에서는 바람이 건물 외벽을 긁는 소리와 근처 고속도로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들렸다. 두 방 건너의 남자가 깊고 축축하며 괴로운 기침을 하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병이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밤은 아니었지만 정직한 밤이었다. 새벽 2시쯤 나는 마침내 잠이 들었다.
까슬까슬한 담요를 턱까지 끌어당기고 노트는 여전히 침대 옆 탁자 위에 펼쳐진 채였다. 나는 도착했을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잠들었다. 갈아입기에는 너무 피곤했고 다시 짐을 풀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잠에서 깼다. 은퇴한 후에도 내 몸은 6시만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방 안에 기계로 내린 묽은 커피를 또 한 잔 마시며 블라인드 사이로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지켜봤다. 컵라면 용기는 비어 있었다. 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고요함은 남아 있었다. 7시 12분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픽업에 착오가 있었어요. 저희는 기차표가 내일인 줄 알았어요. 오늘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애들이 정말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준호였다. 사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저녁 식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나 없이 추석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그저 착오와 오실 수 있으세요? 뿐. 나는 메시지를 빤히 쳐다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존엄의 문제였다. 내가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일지 여전히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더라도 로비에는 멍든 사과 한 그릇과 탄 판지 맛이 나는 커피가 담긴 주전자가 있었다. 나는 사과 하나를 집어 가방에 넣었다. 체크아웃했다. 카운터 뒤의 남자는 축구 하이라이트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다. 밖은 춥고 깨끗했다. 바람은 잦아들었다. 하늘은 11월에만 볼 수 있는 그런 바삭한 파란색이었다. 날카롭고 높고 끝이 없었다. 나는 바로 기차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걸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길을 따라 1km쯤 내려가자 주유소와 문 닫은 타이어 가게 사이에 작은 우편 취급국이 끼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봉투와 펜을 요청했다. 우표도 파나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매니큐어가 벗겨진 손톱을 한 친절해 보이는 젊은 직원이 말했다. 강원도로 편지 한 통 보낼 건데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우표를 건넸고 나는 기억의 의지에 주소를 적었다. 이대은, 강원도 원주시 연목길 시 위역국 9호. 내 손녀. 대은이는 준호의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딸이다. 유일하게 그냥 안부를 묻기 위해 나에게 전화를 거는 아이. 이제 23살, 간호학과 졸업반이었다. 자기 고양이 사진을 보내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알려주고 내 잡채 레시피를 물어보곤 했다. 봉투는 잠시 비어 있었다. 그러다 노트에서 한 페이지를 찢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대훈아, 너는 언젠가 내가 너의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했지.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내게 큰 의미였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추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단다. 나는 내가 앉을 자리도 없는 식탁을 위해 이 나라의 반대편 끝으로 갔지. 하지만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 다른 누군가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말이야. 나는 계속 썼다. 쓰라린 말도 극적인 말도 아닌 그저 진실을. 봉투를 봉했을 때 나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10시 35분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표를 예매했다. 같은 기차, 같은 플랫폼. 하지만 기차에 오르는 여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기차는 저녁 늦게까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터미널 근처에 크고 좋은 스콘을 파는 카페를 찾았다. 나는 차와 펜을 들고 그곳에 몇 시간 동안 앉아 너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했다. 준호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미정이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돌아가는 기차표를 취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궁금해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나는 화나지 않았다. 나는 끝났다. 오후 4시쯤 빛이 변했다. 주차장마저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런 황금빛 안개.
나는 작은 남자아이가 배낭을 흔들며 미니밴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뒤돌아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고 할머니는 더 느렸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도 손을 흔들었고 아이는 그녀에게 달려가 마치 다치라도 되는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크지도 쓰라리지도 않게 그저 분명하게. 나도 저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는 절반밖에 차지 않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나는 한 줄을 통째로 차지했다. 창가 자리는 내가 앉았을 때 차가웠고 나는 그대로 두었다. 코트를 접거나 무릎 위로 안전벨트를 매만질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아주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나 자신을 단정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승무원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집에 가시는 길이세요? 아니면 떠나시는 길이세요? 그녀가 내 트레이에 플라스틱 물컵을 놓으며 물었다. 둘 다요. 내가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나갔다. 드물고 친절한 그런 조용한 이해심. 나는 이륙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회색 도시가 우리 발밑에서 줄어드는 것을 활주로가 빛바랜 흉터처럼 교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비행기가 떠오르자 하늘은 더 넓게 열렸고 위아래로 푸른색뿐이었으며 그 사이에는 엔진의 둔탁한 윙윙거림과 내 자신의 호흡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수정, 비행기, 기차. 나는 출발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회색 도시가 우리 뒤에서 멀어지는 것을 철로가 빛바랜 흉터처럼 교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기차가 속도를 내자 창밖의 풍경은 더 넓게 열렸고 그 사이에는 둔탁한 궤도 소리와 내 자신의 호흡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슬픔이 밀려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난기류를 기다리듯 그것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평화도 느끼지 못했다. 아직은. 하지만 고요하고 뿌리 내렸으며 현존하는 기분은 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감각이었다. 절반쯤 갔을 때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켰다. 시간만 확인하려 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당연히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 4개, 음성 메시지 1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발 전화 좀 주세요. 애들이 할머니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미정이가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루 앞당긴 걸 어머니도 아시는 줄 알았대요.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음성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 지우지도 않았다. 그냥 두었다. 내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것도 기다리게 두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껐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웠다. 익숙한 부산의 불빛이 조용하고 친숙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를 주차장으로 데려다준 셔틀버스 기사는 눈빛이 반짝이는 나이 든 남자였다. 그는 내가 가족을 방문하고 왔는지 물었고 나는 미소 지으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가족의 따뜻함 속으로 지치고 배부르고 안겨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켜두었던 것이다. 대신 나는 가방에 조각들을 담고 몇 년 만에 가장 날카로워진 정신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 들어왔다. 집에서는 라벤더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라디에이터가 탕하는 소리와 함께 위안을 주며 켜졌다. 나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걸었다. 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천천히 움직였다. 캐모마일 차 한 잔을 타서 부엌 식탁에 앉았다. 내가 수년간의 추석을 치러냈던 바로 그 식탁. 준호가 언젠가 간장을 엎지르고 대훈이가 냅킨으로 눈송이를 오렸던 곳, 미정이가 꽉 담은 입술로 내 얼굴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들여다보던 곳. 나는 마치 여전히 만나고 있는 누군가의 소유인 듯 방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냉장고 옆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있는 그 서랍, 준호, 대훈, 법률이라고 표시된 그 서랍. 준호의 서류철을 꺼냈다. 두꺼웠다. 영수증, 수표사본,
등록금 지원서 출력물, 그의 차 변속기가 고장났을 때 내가 지불을 도와준 정비소 청구서, 2010년의 아파트 대출 공동서명, 미정의 필체로 보너스 나오면 갚을게요 라는 메모와 함께 내가 서아를 위해 선지급했던 영어 유치원 계약금. 그들은 결코 갚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나서도 심지어 슬퍼서도 아닌 명료한 정신으로 마치 상처를 돌보듯 각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러고 나서 대운이라고 표시된 더 얇은 서류철에 손을 뻗었다. 생일 카드, 그녀가 내게 우편으로 보낸 사진들, 그녀의 대학 졸업식 안내장, 출력물, 동글동글한 잉크로 쓴 손편지들, 수강료를 내줘서 고맙다는 메모, 강원도에서 보낸 엽서. 할머니도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이 정말 멋지고 근사해요. 나는 두 서류철을 모두 닫고 다시 앉았다. 그러고 나서 내 노트를 집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을 쓰지 않았다. 계획을 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했다. 계단에는 옅은 서리가 내려 미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가장 오래된 부츠와 그 남색 가디건을 입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계단을 올랐다. 가디건은 내 스카프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행동에 신경 썼다. 친절한 눈과 불안한 미소를 가진 젊은 남자 직원이 노인들에게나 보일 법한 공소남으로 나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혜숙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계좌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전부 다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화면을 힐끗 본 뒤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나는 부드러운 의자와 희미한 프린터 잉크 냄새가 나는 유리벽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나탈리라는 이름의 여자가 자신을 내 계좌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요가를 하고 지갑에 항상 아몬드를 가지고 다닐 것처럼 보였다.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혜숙 고객님? 모든 자동 이체를 중단하고 싶어요. 오늘부로 당장 모든 것을요.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모든 것을요. 네. 그녀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화면을 훑어보면서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가족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금액이 꽤 있으시네요. 학자금, 대출 상환금,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자선단체에 예약된 기부금도 좀 있고요. 자선단체는 그대로 둬요. 내가 말했다. 나머지는 중단해요. 긴 침묵이 흘렀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로 바라봤다. 다행히도 그녀는 가식적인 걱정으로 그 침묵을 채우지 않았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내 자신을 설명하는 데 이미 충분한 시간을 썼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나는 그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 앉아 창밖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지켜봤다.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려고 씨름하는 엄마. 보행기를 미는 노인. 너무 오래 공회전하는 배달 트럭. 다 됐습니다. 마침내 나탈리가 말했다.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내일 서명하러 다시 오시면 전체 해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녀가 망설였다. 그리고 파일의 대리인 권한이 등록되어 있네요. 이준호님, 그가 계속 접근 권한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내 맥박이 빨라지는 대신 느려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취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녀가 양식을 인쇄했고 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명했다. 내가 은행을 떠날 때쯤 서리는 녹아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퉁이 빵집에 들러 갓 구운 롤빵을 하나 사서 먼 길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것은 내가 이전에 긋지 못했던 선을 긋는 일이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었다. 사랑에는 빛이 필요하다. 진실이 필요하다.
집에 돌아와 싱크대에 있던 녹그릇을 꺼내 부드럽게 닦아 제자리에 두었다. 언젠가 다시 음식을 담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연석에 세워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 변호사는 30년 넘게 우리 집안일을 처리해 주었다. 그는 우리가 이 집을 사는 것을 도왔고 남편의 유언을 정리했으며 심지어 2005년에 내 첫 번째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는 것도 도왔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조심스러웠다. 이혜숙 여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유산을 좀 변경하고 싶어서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대운이를 위한 신탁을 설정하고 싶어요. 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가족이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망을 목격해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음 날로 시간을 잡았다.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승리감도 이겼다는 느낌도 아닌 그저 명료함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현관에 앉았다. 난간 위에는 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몇몇 이웃이 지나갔다. 한 명은 손을 흔들었고 한 명은 그러지 않았다. 거리는 조용했고 나는 괜찮지도 치유되지도 않았지만 안정감을 느꼈다. 마치 절대로 열리지 않을 문을 마침내 두드리기를 멈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부드럽고 낮게 깔려 있었다. 집들을 거즈처럼 감싸는 창백한 겨울의 회색빛. 나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다음에 올 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아서였다. 9시 정각, 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있었다. 녹색 덧창이 달린 작은 2층 건물이었고 접수처에서는 오래된 종이와 바닥 광택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의 아이들, 그의 보트, 산타 모자를 쓴 그의 불도그 사진이 담긴 똑같은 금색 액자들이 늘 있던 자리에 걸려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가 일어섰다. 20년 전과 똑같이 정중했다. 이 여사님,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요, 김 변호사님.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앉았다. 똑같은 가죽이자, 똑같은 벽시계의 소리, 책상 위에 똑같은 서류 더미. 이제 그의 돋보기 안경은 더 두꺼워졌고 그의 콧수염은 소금과 후추색에서 백발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무엇을 바꾸실까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제 유언장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신탁을 만들고 싶어요. 제 모든 것 단 한 푼까지 제 모든 자산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대은이에게 가길 원해요. 오직 대은이에게만요.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법률 노트를 꺼냈다. 준호 씨와 미정 씨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저한테 받을 만큼 받았어요. 넘치도록요.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빈틈없게 하고 싶어요. 내가 말을 이었다. 뒷문도 허점도 신이 없이요. 대은이가 수혜자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걸 받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대은이는 교육, 주거, 건강관리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신탁을 이용할 수 있어요. 긴급 상황이 뭔지는 내가 결정할 거고요. 김 변호사가 살짝 미소 지었다. 깊이 생각하셨군요. 네. 그리고 제 집, 연금 계좌, 정기예금 전부 다요. 제 이름으로 된 거라면 전부 신탁으로 옮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통제권을 유지하시길 원하시는 거고요. 물론이죠. 정확해요. 그가 등을 기댔다. 대은이는 착한 아이죠. 항상 그랬어요.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 애는 나를 지갑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 유일한 아이예요. 김 변호사는 내 목소리에 담긴 씁쓸함에도 움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사님의 뜻이 존중되도록 하죠.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항목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가 질문을 했다. 나는 확고한 대답을 했다. 더 이상의 불확실함은 없었다.
더 이상의 좋게 봐주기도 없었다.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는 서류들을 폴더에 모으고는 감탄에 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며칠 내로 최종안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공증받으면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밖은 공기가 상쾌해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다. 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작은 포인세티아 화분을 하나 샀다. 더 이상 장식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부엌 식탁 위에 밝고 살아있는 무언가를 두고 싶었다.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일단 받았다. 할머니, 대운이었다. 숨 가쁘고 긴장한 듯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편지 받았어요.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그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아빠랑 미정 아줌마는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기차표를 취소하셨다고 했어요. 그냥 마음이 바뀌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나 거기 갔었어.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도착했고, 기다렸고, 사진도 봤어. 대은이는 조용해졌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전혀 몰랐어요. 알아, 얘야. 내 탓이 아니야. 제가 전화했어야 했어요. 제가 확인했어야 했는데. 넌 몰랐잖아. 그런 선택을 한 건 네가 아니야. 그녀가 전화기 저편에서 훌쩍였다. 그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기차역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고맙다. 내가 말했다. 그 말이 네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의미란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 않고 꽉 찬 침묵. 할머니.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 다음 주말에 할머니 뵈러 가도 돼요? 수업 잠시 쉬는 기간이에요. 기차 타고 갈게요. 내 심장이 부드럽고 고통스러운 무언가로 피어났다.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손님빵 준비되어 터떠 있어. 체스판 가져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도 두세요? 한 번도 멈춘 적 없어. 우리는 몇 분 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수화기에 손을 얹은 채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잊혔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 아니었다. 내가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나는 가장 따뜻한 코트를 입고 기차역에 서서 원주에서 오는 11시 37분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지켜봤다. 플랫폼에서는 디젤과 오래된 비냄새가 났다. 나는 손에 든 종이봉투를 꽉 쥐었다. 그녀가 혹시 밥을 굶었을까봐 샌드위치와 사과를 챙겼다. 그리고 저기 그녀가 있었다. 대운이는 오버사이즈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기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검은 곱슬머리는 비니 모자 아래에 감춰져 있었고 낡은 캔버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고 어딘가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순수하고 틀림없는 무언가로 환해졌다. 그녀는 달려와 나를 껴안았다. 진심으로. 그렇게 간단했다. 질문도 사과도 우리 사이의 감도는 긴장도가 없었다. 그저 나를 감싼 그녀의 팔, 단단하고 실제적인. 할머니. 그녀가 내 어깨에 대고 속삭였다. 왔구나, 우리 강아지. 내가 말했다. 네가 여기 왔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마치 거리를 다시 외우려는 듯이 바라봤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동네는 많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내 옆에 있으니 다르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그녀가 손님방에 가방을 내려놓는 동안 나는 차를 끓였다. 그녀는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처럼 이곳에 속한 사람 특유의 익숙함으로 돌아와 소파 구석에 몸을 말았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체스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한 게임을 두었다. 그녀가 이겼다. 그리고
한 게임을 더 두었다. 이번에는 내가 이겼다. 정정당당하게. 나중에 우리는 부엌 식탁에 앉아 둘 다 차가 담긴 머그잔을 어루만졌다. 그 주최에 내가 샀던 포인세티아가 중앙에 놓여 있었다. 여전히 붉고 여전히 살아있었다. 기차에서 편지 다시 읽었어요. 그녀가 머그잔 가장자리를 매만지며 말했다. 할머니가 그렇게 쓰신 건 처음 봤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내가 말했다. 나는 침묵하는 것이 미덕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요즘엔 그저 무시당하기 쉽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대은이가 나를 올려다봤다. 저는 할머니를 무시한 적 없어요. 알아. 그녀가 망설였다. 아빠는 저 여기 온 거 몰라요. 그럴 것 같았어. 며칠 전에 전화하셨더라고요. 추석 이후로 할머니 보셨냐고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냥 아직 얘기 못했다고만 했어요. 친절했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친절이 아니에요. 지쳐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정상인 척하는 거 이제 지겨워요. 그 말에 놀랐다. 대운이는 항상 조심스럽고 외교적이며 그녀의 조각난 가족 사이에서 평화 유지군 역할을 했었다. 그녀가 그 말을 차분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을 들으니 그녀가 무언가 강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절대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나 미정이가 내게 용서를 빌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없었다. 문자나 음성 메시지 혹은 너무 늦은 초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내게는 이것이 있었다. 내 집, 내 차, 내 손녀, 나 자신이 있었다. 그날 저녁 대훈이가 저녁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마늘과 시금치를 넣은 파스타를 요리했고 나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치즈를 갈았다. 우리는 식사 후에 유치한 영화를 보며 별로 웃기지도 않은 부분에서 너무 크게 웃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녀가 내 옆 소파에 앉아 말했다. 할머니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거야. 약속해요? 영원히를 약속할 수는 없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난 아직 아무 데도 가지 않아. 그녀가 미소 지었고 이번에는 더 부드럽지만 여전히 진심으로 나를 다시 안아주었다. 그녀가 잠든 후 나는 거실의 고요함 속에 앉아 있었다. 시계가 내 뒤에서 느린 메트로놈처럼 똑딱거렸다. 벽난로 선반 위의 사진들을 바라봤다. 어떤 얼굴들은 빛이 바랬다. 어떤 액자들은 이제 비어 있었다. 하지만 한 사진은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다. 내가 아기 때의 대훈이를 안고 있는 사진. 그때는 내 머리가 더 검고 얼굴도 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작은 몸을 감싼 내 손의 악력은 지금처럼 한결같았다.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대훈이는 일요일 오후에 떠났다. 우리는 기차 시간이 되기 전에 현관에서 잠시 서성였다. 나는 그녀에게 남은 파스타 용기와 지난 겨울에 짰던 스카프를 접어서 건넸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조용한 사랑과 함께. 그녀는 내 뺨에 입을 맞추고 화요일에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기차 뒷창문에서 재빨리 손을 흔들었고 그녀의 입김이 유리에 서렸다. 나는 기차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거기에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다.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지만 외로운 방식은 아니었다. 그것은 중요한 말이 오간 뒤에 따르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모양과 무게를 가진 침묵. 나는 머그잔을 치우고 소파에 담요를 개고 체스판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으며 방 안을 천천히 움직였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시 그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은 내가 떠났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준호의 서류철은 여전히 종이로 두꺼웠었다. 대은이의 것은 여전히 가벼웠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그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내 관한 것이었다. 나는 노란색 메모지를 꺼내 지난 15년간 내가 지불했던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다. 단순히 직접 준 돈뿐만 아니라 내가 조용히 처리했던 것들, 집 수리비, 병원비, 본인 부담금, 법률 비용. 준호가 첫 번째 아내와 헤어질 때 그들의 두 번째 차 계약금, 미정희가 너무 피곤해서 장보기를 미룰 때 사다 준 식료품들, 방문 대신 수표로 지원하도록 죄책감을 느끼게 했던 학교 기금 모금 행사들. 나는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다. 다 마쳤을 때 목록은 네 페이지에 걸쳐 있었다. 이상했다. 나는 나 자신을 관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유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돕는 것이 엄마가 하는 일이니까. 그게 내가 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숫자를 보니 명확하게 보였다. 나는 그들의 삶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은 내게 공손함을 주었다. 공허한 생일 축하, 지친 미소, 주식타게의 자리가 없을 때 코트거리 옆에 놓인 의자. 나는 화나지 않았다. 정말로 나는 그저 끝났다. 오후 3시 17분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받지 않았다. 1분 뒤 음성 메시지 그리고 문자. 어머니, 저예요. 그냥 안부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별일 없으시길 바래요. 통화 편하실 때 알려주세요. 긴급함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 그저 모호한 재촉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가 나를 다른 도시의 연석에 세워두고 칠면조를 자르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처럼. 수정, 칠면조, 갈비찜. 마치 그가 나를 다른 도시의 연석에 세워두고 갈비찜을 자르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듣지도 않고 음성 메시지를 삭제했다. 문자는 읽지 않은 채로 두었다. 그날 밤 나는 촛불을 켰다.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고요함을 위해, 집안의 정적을 위해, 그리고 부엌 카운터 가장자리를 비추는 불빛을 위해. 나는 좋은 와인 한 잔을 따랐다. 진짜 명절을 위해 아껴두었던 병 중 하나였다. 나는 식탁에 1인용 식기를 차리고 남은 수프 한 그릇을 데워서 앉았다. 휴대폰을 뒤적이지도 기다리지도 전화벨이 울리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의 삶 속에 앉아 있었다. 나중에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이메일을 열어 여행이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를 찾았다. 맨 아래에 내 추석 기차표 영수증이 있었다. 왕복, 귀환 완료. 나는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제목란에 메모를 추가했다. 출발과 도착의 증거. 구조도 재회도 아닌 오직 나. 나는 그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신탁의 조항을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운이를 유일한 집행인으로 하되 편지를 하나 첨부하고 싶어요. 법적인 편지 말고 개인적인 편지요. 의향서를 포함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법적 효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여사님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죠. 좋아요. 그럼 제가 쓰겠어요. 그날 아침 나는 앉아서 쓰기 시작했다. 내가 떠난 후 이 글을 읽는 이에게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분배되었는지 궁금하다면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입니다. 나는 내 평생을 조용히 꾸준히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보살핌 없는 현존은 가족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사라지기 전에 나를 봐준 유일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날 편지를 끝내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어떤 것들은 천천히 쓰여질 자격이 있다. 화요일이 왔고 대은이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은 채 지나갔다. 그녀가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주에 임상 실습이 있었고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았다. 금요일에 전화할게요. 그녀가 말했었다. 근무 끝나고 같은 시간이요? 나는 그녀를 믿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었다. 미정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내 화면에 경고등처럼 켜졌다. 밝은 글자들과 나쁜 타이밍. 나는 벨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30초 후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님, 잘 지내시길 바래요. 준호 씨가 요즘 어머님이랑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네요. 조만간 봬요. 중요한 곳에는 구두점이 없었다. 중요한 곳에는 옹기가 없었다. 봬요. 우리는 오랜 직장 동료가 아니었다. 한 번 설탕을 빌려 쓴 이웃도 아니었다. 나는 거의 15년 동안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나는 서아가 태어난 후 그녀가 첫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가 담당 수술을 받았을 때 간병 바구니를 보냈다. 그들의 예산이 너무 빠듯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 장례식 꽃값을 내가 지불했다. 봬요. 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오후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준호에게서였다. 어머니, 미정이가 전화했었대요. 저희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신지 연락이라도 좀 주세요. 아이러니했다. 그들은 나를 기차역에 버려두었지만 이제 와서 걱정이 되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들고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은 채 서 있을 때는 아니었다. 내가 얼어붙은 손으로 식당을 향해 걷고 있을 때도 아니었다. 그들이 모두 팔짱을 끼고 내 자리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모두가 함께라는 사진을 올렸을 때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침묵이 그들에게 메아리쳐 돌아가자 그들은 당황했다. 침묵은 강력하다. 그것은 당신의 소음, 당신의 베풀, 당신의 예스에 익숙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꺼두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락방을 뒤졌다. 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훈이가 언젠가 물어봤던 오래된 요리책, 내 사과 크리스피 레시피가 가장자리에 휘갈겨 쓰인 그 책을 찾기 위해서였다. 몇 년 동안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상자들에서는 먼지와 오래된 소나무 냄새가 났고 단열자에는 잊힌 종이처럼 말려 있었다. 19002.5라고 표시된 한 상자에서 나는 그 책을 찾았고 그 아래에서 편지들을 발견했다. 10대 시절 준호가 보낸 수십 통의 카드들, 어린 시절 대훈이가 그린 그림들, 오래전에 이사간 친구들과 사촌들의 감사 편지들, 남편이 일요일 정장을 입고 호박 파이를 마치 상처럼 들고 있는 사진 한 장. 나는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과거가 내 무릎 위에서 쉬도록 내버려 두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내 자신의 조각들을 치워두었는지 나는 어린 시절의 준호에 대해 생각했다. 엄마 심장 소리가 비보다 더 커요. 라며 꼭 내 가슴에 머리를 대고 자겠다고 고집부리던 모습. 내가 너무 일찍 출근하면 울음을 터뜨리던 모습. 그에게 신발끈을 한 고리가 아닌 두 고리로 묶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것. 그게 그에게는 더 이해하기 쉬웠으니까. 나는 한때 그를 그토록 완전하게 사랑했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사랑이 방치를 변명해 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용서가 곧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나는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두었다. 상자를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집이 어둡고 세상이 조용할 때 나는 노트를 펴고 신탁을 위한 편지에 두 줄을 더 추가했다. 나는 내 마지막 행동이 공손하기를 원치 않았다. 나는 그것이 분명하기를 원했다. 대훈아, 너는 나를 보았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이다. 선택, 존중, 진실. 펜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지만 나는 어쨌든 썼다. 다음 날 나는 시내로 차를 몰고 곧장 공증 사무소로 갔다.
그곳은 배송업체 가게 뒤편, 버블랩 선반과 진기한 인사말 카드가 진열된 매대를 지나 있었다. 카운터 뒤의 남자는 친절한 손과 길고 조심스러운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데브라고 쓰여 있었다. 수정 점거 데브 민수. 카운터 뒤의 남자는 친절한 손과 길고 조심스러운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민수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를 공증받고 싶어요. 내가 썼던 편지지 몇 장과 변호사가 준비한 신탁 서류들을 펼치며 말했다. 그가 첫 페이지를 힐끗 보고는 다시 나를 쳐다봤다. 큰 변화가 있으신가 봐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죠. 그는 더 묻지 않고 펜을 건네며 그의 카운터를 거쳐간 모든 종류의 끝과 시작을 목격한 사람. 특유의 조용한 능숙함으로 각 서명을 안내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하지만 더 명료해졌다. 마치 앞길의 구분길이 줄어든 것처럼. 나는 이어서 식료품점에 들러 우유와 오렌지, 반값에 파는 라일락 한 다발을 샀다. 삶이 다시 안정되었을 때 사는 그런 것들. 다른 누군가가 건네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나 자신의 평화를 선택할 때 사는 것들. 집에 돌아와 나는 부엌 싱크대 근처에 이가 빠진 꽃병에 꽃을 꽂았다. 라일락 향기가 집안에 천천히 퍼져나갔다. 부드럽고 확실하게. 나는 코트를 접어서 의자 등받이에 걸쳐 두었다. 식료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또 준호였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얘기 좀 해야 해요. 자꾸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걱정돼요. 제발 전화 좀 주세요. 평소보다 긴 메시지였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사과는 없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책임 인정도 없었다. 오직 부재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주는 불편함. 그는 나를 잊은 것에 대해 미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그 빈칸을 채우기를 멈춘 것에 대해 미안해했다. 나는 앉아서 화면을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휴대폰을 껐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한번 서류철들을 꺼냈다. 준호의 것, 대훈이의 것, 그리고 신탁 서류 묶음,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내 화재 방지 상자에 넣고 잠가서 침대 밑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끝났기 때문이었다. 설명하는 것을 끝냈고, 요구하는 것을 끝냈고, 기다리는 것을 끝냈다. 그날 밤 나는 수프를 끓였다. 렌틸콩, 당근, 마늘. 내 손은 여전히 본능적으로 양을 조절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나는 부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요리했다. 애도 속에서가 아니라 의식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존중 속에서 식탁을 차렸다. 수프는 맛있었다. 나중에 나는 다시 현관에 앉았다. 쇼를 두르고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기에 딱 좋을 만큼 상쾌한 공기 속에서 그리고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을 보며 나는 몇 년 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준호가 10살 때였다. 그는 입술이 터지고 청바지에 진흙이 묻은 채 학교에서 돌아왔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다른 남자애가 그를 밀쳤다고 했다. 그는 울지 않고 싱크대에 서서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내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의 옆에 쭈그리고 앉아 말했다. 너 상처받아도 괜찮아. 그게 널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누군가 내게도 그 말을 해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조용히 꾸준히 몇 년 동안 상처받아 왔고 인내가 미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것은 그저 지연일 뿐이다. 때때로 그것은 그저 침묵의 대가일 뿐이다. 나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밤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부엌의 꽃들이 외풍에 살짝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보라색 얼룩이 흐릿했다.
블록 저편 어딘가에서 개가 짖었다. 차 한 대가 진입로로 들어섰다. 누군가 날카롭고 높게 웃었다. 다른 삶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나는 내 삶에 앉아 있었다. 질문 없이, 기다림 없이 그저 나 자신의 소속감이라는 무게감 속에서 마침내 온전해졌다. 금요일 늦은 오후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 식탁에서 수건 따위에 빨래를 개고 있었다. 건조기에서 막 꺼내와 여전히 따뜻했다. 그때 그 소리를 들었다. 느린 3번의 두드림, 우편 배달부도 이웃도 아니었다. 망설임을 담은 그런 종류의 노크.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미정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너무 완벽했다. 마치 차 안에서 빗질하고 스프레이를 뿌린 것 같았다. 그녀는 우리 동네 보도블록에는 너무 좁은 힐을 신고 있었고 어깨에는 토트백을 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내가 익히 알게 된 그 잘 다듬어진 표정이 서려 있었다. 걱정 반, 영희 반. 어머님, 그녀가 거의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비켜서서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마치 먼지나 방치를 예상이라도 한 듯이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다. 집은 똑같아 보였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고 내 생각에 그녀도 그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이끌었다. 그녀는 내가 앉을 때까지 앉지 않았다. 그녀는 토트백을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어머님이 화나신 거 알아요. 그녀가 이미 세련되게 다듬어진 어조로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큰 오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아무 말도? 그녀가 말을 이었다. 준호 씨는 어머님 기차표가 금요일인 줄 알았대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어머님이 이미 도착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사진은? 내가 물었다.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네? 그 추석 사진이요. 가득 찬 집이라는 캡션. 모두가 식탁에서 웃고 있던 거. 그녀가 시선을 내렸다. 그건 그냥 명절이라 올린 거였어요. 어머님 상처 드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랬지. 그녀가 너무 빨리 고개를 들었다. 네, 하지만 이제 그건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준호 씨도 계속 전화하고 있고요. 저희 다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요. 어머님이 저희를 차단하셨잖아요. 나는 짧은 숨을 내쉬었다. 아니, 난 그냥 너희를 위해 침묵을 채워주던 걸 멈췄을 뿐이야. 그건 다른 거지. 그녀의 입이 굳어졌다. 저는 저희가 일을 바로잡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나는 그때 그녀를 제대로 바라봤다. 그녀의 화장 뒤에 숨은 노력, 그녀의 자세에 숨겨진 조급함, 그녀가 향수처럼 두른 회피를. 넌 일을 바로잡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넌 내가 아직 쓸모가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지. 그녀가 몸을 고추 세웠다. 그건 불공평해요. 하지만 사실이지. 그녀는 마치 준호가 나타나 이 대화에서 자신을 구출해 줄 것처럼 복도 쪽을 힐끗 보았다. 나는 충분히 줬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넘치도록 줬지. 그리고 남은 것이 어디로 갈지 결정했어. 그 말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살짝 가늘어졌다. 나는 화나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씁쓸하지도 않아. 나는 그냥 끝났을 뿐이야. 어머님, 그녀가 말했고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날카롭고 차가워졌다. 어머님답지 않으세요. 알아. 내가 말했다. 이게 지금의 나다운 거야.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준호 씨도 어머님이 변화를 주신 걸 아나요? 이제 슬슬 의심하기 시작했을 것 같네. 그녀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리고 집이랑 어머님 계좌들은요? 처리됐어. 그 후의 침묵은 무거웠다. 일종의 심판처럼. 마침내 그녀는 토트백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글쎄요.
그녀가 이제 쌀쌀맞은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아니, 넌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대접을 받아들이길 멈춘 게 유감인 거겠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문턱에서 그녀는 망설였다. 준호 씨, 정말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말했다. 내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문이 가장 부드러운 찰칵 소리와 함께 그녀 뒤로 닫혔다. 나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 동안 거기에 서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그 대화로 윙윙거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수건 개는 것을 마저 하고 촛불을 켜고 차를 한 잔 탔다. 그날 저녁 전화가 한 번 울렸다. 또 준호였다. 나는 벨이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 침묵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토요일은 조용히 찾아왔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다시 리듬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기대나 다른 누군가의 일정 소음에 좌우되지 않는 리듬. 밖의 하늘은 창백하고 부드러웠다.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약속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아침. 나는 차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 고리버들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빛바랜 누비 이불을 덮고 앉았다. 찻잔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거리 어딘가에서 아이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스케이트보드 구르는 소리가 뒤따랐다. 겨울은 아직 물러서고 있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미정이의 방문에 대해 생각했다. 후회도 분노도 없이 그저 호기심으로 마치 다른 누군가가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대화를 기억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그녀는 평화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통제권을 위해 왔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그것을 내주지 않았다. 그것이 승리였다. 이기는 것이나 옳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린 채 버티는 것,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더 이상 미덕을 연기하지 않는 것. 그날 오후 대훈이가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밝게 들려왔다. 할머니, 저 쉬는 시간인데 그냥 안부 확인차 전화했어요. 한 주 어떠셨어요? 파란만장했지. 나는 두 번째 차를 마시며 말했다. 하지만 평온했어. 그녀가 그 뉘앙스를 알아챘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미정 아줌마가 들렀었어. 아, 그녀가 말했다. 아빠랑 자기는 일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바로잡았어요? 아니, 대은이가 이 사이로 숨을 내쉬었다. 유감이에요. 그러지 마. 놀라지는 않았지만 흔들리지도 않았어.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목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그래? 더 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녀의 인내심에 대해, 그녀가 쓰고 있는 리포트에 대해, 그녀가 아끼는 램프를 쓰러뜨린 고양이에 대해, 진짜 삶을 이루는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그 익숙한 부재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연결되어 있고 현존하며 가득 찬 기분을 느꼈다. 나중에 나는 여분의 방 서랍들을 뒤지는데 오후를 보냈다. 급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리넨 세트를 찾았다. 대은이가 좋아할지도 모르겠다. 한때 서아의 16번째 생일을 위해 아껴두었던 귀걸이 한 쌍을 찾았다. 내게서 온 선물들이 서랍 속에 열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거나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기 전에 나는 그 귀걸이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 단순하고 고전적인 디자인. 나는 서아가 아직 아기였을 때 학교 댄스 파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귀에 귀걸이를 꽂는 순간을 상상하며 그것들을 샀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결코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무언가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것들을 옆으로 치워두었다. 쓰라려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노트에 글을 썼다.
이번에는 편지가 아니라 목록이었다. 내가 더 이상 빚지지 않은 것들. 설명. 첫 번째 기회를 낭비한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사과. 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식탁의 좌석, 침묵.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목록을 썼다.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이름, 내 평화, 내 정신, 내 집. 더 강하게요라고 말하는 내 손녀의 목소리. 나는 그 페이지를 찢어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 나만 볼 수 있는 곳, 내가 설거지 장갑과 여분의 수세미를 두는 캐비닛 문 뒤편에 그것을 테이프로 붙였다. 힘을 두기에는 이상한 장소였지만 현실적인 곳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1인용 식탁을 차렸지만 이번에는 촛불 2개를 켰다. 다른 누군가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앉아서 내 수프를 뜨고 속삭였다. 드라마를 위해서도 고통 때문도 아니라 그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그랬다. 나는 12월의 첫 번째 일요일을 현관을 장식하며 보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붉은 리본을 맨 단순한 소나무 화환과 난간을 따라 두 줄로 늘어뜨린 따뜻한 백색 조명뿐. 이웃들을 위해서나 향수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집이 한 번쯤은 나를 위해 빛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안에서는 주전자를 불에 올리고 오래된 라디오를 켜고 느린 재즈가 방 안을 떠다니게 두었다. 나는 예전에 아이들을 위해 장식을 하곤 했다. 그들의 이름이 적힌 양말, 별 모양 쿠키, 그리고 대훈이가 유치원에서 만들었던 오래된 펠트 천사. 하지만 올해는 양말도, 여분의 의자도, 기다림도 없을 것이다. 올해는 일찍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나 자신을 위한 차 한 잔을 차렸다. 해가 길 건너 집들 뒤로 저물 때쯤 전화벨이 울렸다. 또 준호였다. 나는 이번에는 받았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가늘었다. 나다. 내가 말했다. 차분하고 꾸준하게. 침묵이 흘렀다. 받으실 줄 몰랐어요. 알아. 또 다른 침묵. 더 길었다. 서류 봤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변호사한테서요. 신탁 변경된 내용들. 그럴 줄 알았지. 그가 다른 어조를 기대했다는 듯이 숨을 멈췄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모든 것 후에 정확해. 내가 말을 끊었다. 그 모든 것 후에. 그는 조용해졌다. 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윽고 말했다. 패턴을 말하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잊어버리는 것, 늦은 전화들, 건너뛴 생일들, 기차역, 그 사진. 그건 고의가 아니었어요. 아니, 내가 말했다. 그건 더 나빴어. 그건 편리함이었지. 거기 있었다. 사과 없이 소리내어 말한 진실. 저희를 벌 주시는 거잖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비난이라기보다는 내가 부인하기를 바라는 희망처럼 들렸다. 그를 안심시키고 무너지기를 바라는. 아니, 내가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거야. 의무로부터,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던 오래된 충성심으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서 가벼움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던 죄책감으로부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알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흰 여전히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아니, 준호야. 나는 내 가족이었지. 너는 오랫동안 내 가족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끝났다. 고함도 해결도 없이 그저 수년 동안 메아리칠 만큼 조용히 말해진 진실과 함께 나는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서 가로등이 깜빡이며 켜지는 것을 지켜봤다. 다음 날 나는 대훈이에게 작은 소포를 보냈다. 안에는 부드러운 천에 쌓이는 귀걸이, 신탁 서류 사본, 그리고 메모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것이다. 네가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타났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하렴.
너는 이 집에서 결코 투명한 존재가 아니야.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녀는 3일 뒤에 전화했다. 울면서 동시에 웃고 있었다. 할머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는 이미 했어. 내가 말했다. 네가 나를 방문해도 되냐고 물었던 그날. 이유 없이 나를 찾아왔던 그날. 그날 밤 나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그 온기 속에 앉아 있었다. 밖은 조용했고 계절의 첫눈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창문을 통해 눈이 느리고 깨끗하게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나는 그 이전에 왔던 모든 추석들을 생각했다. 내가 고통 속에서 요리했던 날들, 내가 조용히 앉아 견뎌냈던 날들, 내가 나중에 생각나서야 초대받았던 날들, 그리고 이번의 추석, 내가 나 자신에게 준 그날. 고기를 써는 칼도, 식탁보도, 더 먹으라는 권유도 없이 그저 걷기, 식당, 호박죽 한 그릇, 그리고 내가 맛본 것 중 가장 명료했던 그것, 씁쓸함이 아니라 자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을 잊은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당신 자신을 위해 촛불을 켜도 돼요. 당신의 그 빌어먹을 파이바가 호박죽을 직접 사도 돼요. 그리고 당신은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공유해 주세요. 어딘가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가 있어요. 당신의 침묵은 가치가 있어요. 당신의 자리는 당신의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허락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 몫의 따뜻함은 네가 직접 덜어야 해.